짜잔! 우리 이거 봤었죠? 언제 봤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윤리학의 분류 수능에 많이 나온다던데 얼마나 많이 나오나 쌤이 보여줬었죠? 여기는 이제는 두 번째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칸트에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의무론만 표시를 해놨는데요. 칸트 어때요? 3년 연속으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더 놀랄 만한 건 이거는 칸트의 이론 자체를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제 뒤에 2단원부터 앞으로 진행될 뭐 환경윤리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져줬었던 뭐 생명과학 윤리, 생명윤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칸트가 또 나와요. 이 문제 외에도 칸트가 다른 단원에서 연결해서 수능 문제든,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내신 문제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또한 칸트를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정도면 실제로 윤리학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칸트가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또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딱 보다 보니까 오늘 배울 롤물론에서 핵심은 칸트겠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칸트가 이야기한 우리 규범윤리학에서 이론윤리학인 그 내용 배우고 있는 거죠. 이론윤리학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지, 다시 말하면 옳음의 기준이 뭔지. 칸트는 뭐를 도덕적 행위라고 봐? 옳음의 기준. 칸트는 이렇게 하면 옳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고 봐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뭐라고 하죠? 클리어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도 봅시다. 교과서로 보는 친구들이 가장 많다고 해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교과서는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이 아주 짧게 있는 요 한 장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윤사 배운 친구들은 알죠. 이 짧은 내용에 정언명령 다 들어가 있고요. 자연법 안에도 이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자연적 성향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도덕 법칙에 대한 특징을 알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오늘은 그 칸트에 대한 내용은 정말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연법 윤리는 사실 단독으로 나오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것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서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 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도덕 법칙은 무슨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 형식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이고 인간 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지금 요게 나왔죠. 요 흐름이 핵심입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요거 우리 계약하면 쌤 나눠줄 학습지인데요. 쌤은 계약을 좀 빨리 할 줄 알고 학습지를 미리 다 나눠주진 않아도 되겠다. 일단 수업하고 만나면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학습지 빈칸 같이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계약이 더 연장된다면 학습지도 나눠주고 그 빈칸 따로 해서 쌤이 줄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쌤 예고한 대로 그 학습지에 나오는 칸트에 정말 선생님이 얼마나 줄여야 되지 고민하면서 최대한 줄인 내용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다뤄진 칸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칸트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가요? 눈 마주치고 인사했죠? 칸트랑. 칸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것들이 되게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칸트는 북극성과 칸트의 공통점은 바로
규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되게 규칙적으로 사셨어요. 아침 5시에 항상 기상을 하시고요. 그것도 막 구체적으로 5시 기상하기 5분 전에 항상 그 집에 있는 가정부가 깨워주고, 그리고 뭐 강의를 갔다가 3시 반에 항상 산책을 나간대요. 산책 시간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칸트가 산책 나왔네? 3시 반인가 보다. 이렇게 알 정도로 별명이 시계였다고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번 산책을 안 나온 적이 있대요. 그때가 바로 그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인데요. 사범대나 교대 갈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도 한 번쯤은 꼭 읽어볼 책인 것 같은데, 여기 그 책을 읽다 그랬대요. 루소를 되게 좋아했대요. 선생님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 안에 칸트를 표현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칸트는 굉장히 규칙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정해진 것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루소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루소는 인간을 되게 존중해요. 인간성에 대해서 되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인간의 내재적인 가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결이 돼요. 그렇게 알아두고 한번 칸트를 배워봅시다. 우리 이 칸트를 배우는 이유는 도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일단 첫 번째 접근으로 의무론적인 접근 이야기하는 거 얘기했죠. 여기는 어떤 게 옳아? 의무에 따르는 행위가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칸트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긴 흐름 먼저 봅시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중시해요. 우리 이론윤리학 수업할 때 선생님이 도망가는 독립군을 숨겨줬던 이야기를 얘기했죠. 그때도 거짓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순간에도 도덕 법칙을 지켜야 될까, 막 이런 걸로 같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화상 수업을 했던 반은 안락사 얘기도 했고, 또 화상 수업 안 했더라도 우리 작년에 트롤리 딜레마 같이 얘기했었죠. 그런 거 보면 이 5명의 인부들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살인하는 건 옳지 않아. 도덕 법칙을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 그 행위가 의무를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 의무는 도덕 법칙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 도덕 법칙은 2가지의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입장은 이거구나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 도덕 법칙인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의 정식,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칸트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러면 칸트의 기본 입장부터 한번 볼까요? 칸트는 너무 크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인간이 있을 때 우리는 타고 태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능력도 되게 많죠. 지금 다 동양윤리 한치우쌤 거 아무리 못해도 한강은 들었을 텐데, 그러면 공맹수는 배웠죠? 공맹순이 뭐라 그래요? 우리 공자, 맹자, 순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대요? 막 타고 태어난 불인인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 차마 어쩌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고, 그런 감정, 도덕적인 감정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거 타고 태어났는데, 사단, 사독 다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게 된대? 우리 욕구 때문에. 순자도 인간이 악하다고 보게 된 이유가, 인간은 욕구를 타고 태어나고 이거를 우리가 제어해주지 않으면 그 욕구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하게 될 수 있다. 선한 가능성은 있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인간성 되게 높게 보거든요. 되게 도덕적인 인간으로 보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이성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타고 태어난 자연적 경향성도 있어. 이 경향성은 선생님은 너무 오랜만에 생각해보네요. 어떤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했더라. 어쨌든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막 차갑고 무서운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내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막 등등. 나는 베라에 가면 샤베트 종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경향은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등등 욕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욕구는 쾌락과 고통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 쾌락이 증진돼. 이렇게 하면 내 고통이 줄어들어. 서양에서는 욕구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자연적 경향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힘들겠죠. 칸트는 인간을 되게 세임 높게 봤다고, 도덕적이라고 봤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랑 관련된 게 수특에 나와요. 수특 있는 사람들은 보고 없는 사람들은 요거랑 같이 봅시다. 수특의 자료 플러스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걸 한번 오랫동안 생각하면 할수록 와 진짜 감탄에 맞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뭔가요? 칸트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래요.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경외스럽고 감탄스러운 그 존경하는 두 가지는 하늘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래. 그리고 그 도덕 법칙은 누구나 다 만들어내고 준수하고 따를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보거든요. 밑에 설명도 한번 볼게요. 칸트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고유한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도덕 법칙이라는 건 실천 이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가한 자율적인 명령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문장은 아직 잘 모르더라도 위에 문장은 우리 요거 1, 2로 나눈다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일단 인간은 어떤 존재래요? 이성적인 존재래요. 그리고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도덕 법칙은 이성적인 존재고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그 도덕 법칙은 이성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율적인 명령이고 우린 누구나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래요. 오늘 칸트 다 배우고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간은 아까 그 아이 여기다 다시 옮겨올게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예요. 우리 이 욕구도 있지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 법칙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성을 조금 더 선생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인간한테는 이 이성이라는 게 여기 실천 이성 나와 있죠. 이성은 이성인데 실천 이성이래. 이 실천 이성은 우리 타고 태어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이성이거든요. 동양을 배우고 왔을 테니까 요거는 유교의 양지양능과 같아요. 선생님 양지양능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공부를 다시 해야겠지만 양지양능은 내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아도 익히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사태, 국가재난 사태에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놀고 돌아다니고 옛날이랑 똑같이 막 노래방도 가고 마스크 귀찮은데 그냥 안 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인터넷 강의 듣는 것도 그냥 대충
뭐 출석 체크만 하고 뭐 하면 되는데 선생님한테 구글 폼도 되게 성실하게 다 보내주고 내가 주어진 의무를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안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사이버 윤리 사이버 대면 상황인데도 다 예의 바르게 하고 하죠. 그죠? 존댓말도 하고 뭐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또 좀 건의할 게 있으면 여러분 되게 예쁘게 말하더라고요. 어쩜 그냥 말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감동. 지금 목소리 크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낫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들. 내가 아주 극단적인 예라면 여러분들은 살인을 하는 것은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옳지 않죠?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인을 누구를 한번 찔러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너무 잔인하고 기분도 안 좋고 이거 인간이 해서 안 될 거다. 살인은 안 돼. 이런 법칙을 세우는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실천 이성이야. 여러분들 지금 공감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실천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선험적인 도덕 판단 능력이라고 선생님 정리를 할게요. 이 험자가 경험이에요. 선은 앞선자고. 선착순 빨리 오는 사람 얘기하지. 그때 선자의 경험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예시는 극단적인 게 기억이 잘 나죠.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우리 경험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실천 이성이 우리에게 부과한 자율적인 명령이래. 실천 이성에 따라서 그래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때는 서로 조심하는 게 맞아. 살인은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법칙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요. 이성을 통해 파악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이성이라는 실천 이성이라는 타고 태어난 게 명령할 정도면 얼마나 중요하고 당연한 거겠어. 그치? 이 준수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이 절대적이란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돼요. 요게 칸트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여기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율이라는 말 아마 학교에서 정말 매일 봤을 텐데 바로 학교 뒤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 없어도 모르죠. 기억에 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급훈 옆에 교훈 보면 자율 창이 정직돼 있어요. 이 고등학생들은 왜 자율을 강조할까요? 중학생이랑 너희가 다른 게 뭐니? 너네 스스로 하는 게 많아지지. 우리 야간 자율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야간 자율학습이야? 선생님이 오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뭐 1시간 반 동안 풀고 공부하고 필기해서 검사 맡아 이렇게 하는 게 야간 자율학습이야? 아니지. 너희 스스로 플래너에 내가 오늘 이거 공부해야겠다. 오늘은 수능 특강 윤리 배운 거를 다시 복습해서 풀어봐야겠다. 라고 스스로 그 방법을 세우고 내가 거기 따르죠. 내가 규칙을 세우고 따르는 거 또는 계획을 세우고 따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자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자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 아이도 마저 부여해줘야겠죠? 우리는 이성 중에서도 실천 이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 도덕 법칙을 세우고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실천이성이랑 같이 추가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간이라면 실천이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의지도 있대. 절대 변하지 않는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선천적인 양심도 있대요.
이 모든 것들을 따랐을 때 우리는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거를 의무로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은 실천 이성, 선을지 선천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준수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윤리학적 기본 입장은 이미 다 아는 거야. 윤리는 절대론적 윤리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기주의 윤리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론적이라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대적인 거죠. 칸트가 말하는 그 도덕 법칙 상대적으로 적용되나요? 상대적으로 상황마다 달라지고 사람마다 달라지고 아니죠.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르죠.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개념 모른다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과거로 조선시대로 돌아가도 나한테 실천 이성 선을지 선천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은 항상 똑같아. 미래로 가든 우주로 가든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고 싶었던 아프리카로 가든 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사람마다 달라지고 상황마다 달라지고 안 돼요. 절대적인 도덕 법칙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리고 동기주의. 요 동기주의에서 말하는 동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어. 이 뒤에 있을 만한 결과 고려해요? 결과 고려 안 해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실천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거짓말을 하면 결과적으로 환자가 더 마음에 안심을 가지겠지? 어차피 불치병에 걸려서 목숨을 내가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결과가 좋다면 해도 될까? 라고 할 때 칸트는 결과 따지면 안 돼. 우리 그렇게 하다가는 윤리 못 지켜. 윤리라는 거 우리가 잘 지켜낼 수가 없어. 그렇게 변수가 많아지면 안 돼. 이야기해요. 이 당시의 동기. 정말 도덕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하도록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칸트라는 사람은 네, 그러면 이 칸트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들 이해 갔나요? 인간은 자연적인 경향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천이성.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선언적인 도덕 판단 능력인 실천이성. 타고 태어난 너희 다 양심 있지? 양심. 그 양심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선한 의지. 이거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도덕적인 법칙을 파악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지켜야 돼. 그 과정이 의무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의무는 상대적이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항상 보편적으로 행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아닌 의무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동기주의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 입장 선생님이 아주 짧게 정리한 뭘까요? 의무, 다시 말하면 도덕 법칙,
요거 따르는 게 윤리야, 윤리적이야, 뭐 도덕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던 그 의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게 옳아라고 했는데 우리 도덕 법칙 따라야 돼. 도덕 법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 따를 수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도덕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도덕 법칙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요, 어떤 형식을 가지냐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너희 왜 그 영어도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뭐 주어, 동사, 온 형식이 있고 등등 이렇게 말하듯이 이 도덕 법칙이 가지는 그 문장의 형태가 있대. 근데 이 도덕 법칙은 어떤 형태, 어떤 명령을 가지냐면 정언명령 형태를 가진대. 근데 지금 명령은 뭐고 정언은 뭐예요? 당황스럽죠? 근데 명령 이거 하거라,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도덕도 그렇잖아. 의무잖아. 너 살인하지 마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명령의 형태야. 근데 이 명령의 형태가 정언의 형태라는 건데요. 이 정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언 명령의 반대인 가언 명령을 이해하면 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오나요? 가언 명령 하면 이 뭔가 정은 딱 정해져 있는 거. 가는 뭔가 이게 정해지지 않은 가짜 가정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 느낌 맞아요. 우리 가언 명령은 영어 아까 이야기한 김에 얘기하면 여러분은 조건절이 뭐예요? 조건절? 영어에서 그지? if로 오는 거지, 그지? 조건절이 있어 얘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 해야 해. 이 뒤에 명령의 형태가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럼 정언 명령은 조건이 이 눈치 빠른 친구들 조건이 안 붙겠죠. 조건절이 안 붙어요. 그냥 무조건이야. 머스트는 선생님 지금 그냥 막 지어낸 건데 맞죠? 무조건 조건 없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 가언인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 조건절이 없다는 말을 선생님 좀 다시 써볼까요? 이 말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 행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정언 명령의 형식을 가지는 도덕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도덕 법칙 두 가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정언 명령의 형식 두 가지가 앞으로 가장 많이 응용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잘 듣고 있었겠지만 잘 들었어도 더 잘 들어봅시다. 이제 확대할게요, 확대. 왜냐면 중요하니까. 이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 정식인데요. 칸트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볼까요?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네 의지의 준칙이 뭐가 되게?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게. 선생님 이거 한국말 맞나요? 약간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말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씩 끊어 읽어봅시다.
칸트가 선생님이 읽었던 그 원서 책 중에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칸트를 이해하는 걸 어렵다기보다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 이거 너네 평소에 이런 말 쓰니? 뭐 가라마 네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이 되긴 하니?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안 쓰잖아. 그래서 어려운 건데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윤리 공부하는 팁 중에 하나는 너네 현실에서 한번 써봐. 어때? 작년에 우리 문과 친구들 썼던 것처럼 너는 수호지심도 없니? 막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렵지 않단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을지의 준칙과 보편적 이법의 원리 하나씩 봅시다. 우리 여길 잘 보려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뭘 해도 이게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거짓 약속 해도 돼 라는 이게 내가 도덕법칙으로 만들어도 될까? 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고 봅시다. 이 두 가지 정식을 통과하면요. 통과하면 이거는 도덕법칙이 되고요. 통과하지 않으면 도덕법칙이 안 됩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쌤 지금 예시로 적어둔 요 말 있죠? 요거는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안락사가 나오면 안락사, 성상품화가 나오면 성상품화, 장기매매가 나오면 장기매매. 그거를 이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 정식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이게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단원부터 나올 모든 내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선생님을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훈련하려면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의 뜻을 알아야겠죠. 일단 네 의지의 준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패드립 하면 안 돼. 비밀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 의리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내 준칙이야. 뭐 아니면 쌤은 사실은 그냥 원래 부먹이었는데 눈치 보여서 요새는 찍어 먹거든요. 근데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찍먹이야. 부먹이야. 이거는 내가 탕수육을 먹을 때의 준칙인 거야. 그냥 지금 내가 행동을 할 때의 원리. 내 의지가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붓고 싶어. 그게 내 준칙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준칙, 너희들이 의지를 가져서 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의 행동 원리를 준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행동 원리가 아까 칸트가 이야기했던 보편적으로 전 세계 어디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칙이 되려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래. 보편적으로 법처럼 세울 수 있는 건지. 탕수육은 항상 반드시 부어 먹어야 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법으로 만들 수 있어? 불가능하지. 이거는 너무 좀 그런 예시니까 쌤 아까 만들어 놓은 좋은 예시가 여기 있네. 요거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거짓 약속을 해도 돼. 이거를 법으로 만든다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고요. 여기 나오는 원래 의도대로 보면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당장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상상해 봅시다.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거짓 약속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회 존재 가능한가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네. 그치?
거짓 약속을 또 거짓 약속하고 좀 이거 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거짓말하고 하다 보잖아요. 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확대 적용 불가능합니다. 일단 이 선생님이 가지고 온 예시는 여기서부터 실패예요. 실패. 보편적 적용 가능한지 고려해보는 거. 이게 보편화 정식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인간 존엄성 정식은 이게 더 많이 아마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칸트가 뭐라 그랬어? 우리 하늘에 떠 있는 이 하늘 별 이 아름다운 모습들, 하늘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은 도덕 법칙,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경탄에 맞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것처럼 칸트는 인간이 가진 인격, 인간 존엄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인간이 가진 그 존엄성을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 다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나를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문장으로 먼저 봅시다. 여기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나오죠. 너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그 사람 절대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돼. 놀래라. 미안.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다시 이야기하면 수단적 가치 또는 도구적 가치로 대우하지 말라는 소리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건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단적 가치가 아닌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내 수업을 참 잘 들어주네, 반응을 잘해주네, 내 수업에서 아주 유용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수단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소중한 것들이 있죠. 내재적으로 이용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냥 너희 안에 다 내재적인 가치가 있거든. 그 가치를 중시하라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선생님 여기 앞에 항상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요거는 여기 밑에다가 쓸까요? 항상 동시에 수단과 목적? 이거 함께 써도 된다는 소린가요? 이거 맞아요. 요즘 봐봐요. 여러분들이 쌤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쌤도 선생님은 여러분 만나 수업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수업을 듣고 있죠. 근데 우리 서로 수단적인 그 가치만 지니나요? 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면 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 못 일어난 친구들은 모닝콜 돌리기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쌤 업무를 다 하는 거 공문 처리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건 내가 이 맛있는 밥 먹고 내 돈 갖고 그러기 위한 수단, 돈벌이 수단으로만 선생님이 선생님을 하나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돈이 나오지.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나요? 또는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수단적인 의미 전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여러분들 그 자체로
존중하는 의미 그 하나만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수단적인 거 동시에 목적적으로, 그러니까 목적으로 대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내신 준비도 하고 성적도 좋게 받고 또는 수능 준비를 하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수단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만 가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단으로 여기더라도 그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건 이해 갔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 A씨 상황 한번 봅시다.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거짓 약속해도 돼. 이거 인간 존엄성 정식에 통과할 수 있나요? 당장의 자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 친구를 수단적으로 여긴 거죠. 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 돼요.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더블 X네요.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식의 논리로 칸트는 거짓 약속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칸트의 핵심적인 내용은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해 좀 되나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 매매는 뭐라고 볼까요? 또는 성상품화는요? 그리고 쌤 아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자기 스스로를 수단으로 여기는 거,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요거는 쌤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등등 이유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건 자기 스스로 인격도 수단으로 여기는 거래요. 나는 내 스스로는 너무나 존엄한 존재인데 나는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내가 단순히 아까 얘기했죠. 자연적 경향성, 감정, 쾌락, 고통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목숨을 끊음으로써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해? 이거는 인간성의 정식에서도 확실히 어긋나고 보편화 정식도 말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목숨을 끊어도 된다라는 게 뭐 법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회도 존재하기 어렵죠. 그래서 칸트는 자살도 당연히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하고요. 사용제도는 어떻게 볼까요? 등등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칸트에서 푸는 기출문제 아니고 선생님이 성과 사랑의 윤리 부분에서 풀려고 만들어놨던 그 학습지에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성상품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감 잡으면 돼요. 일단 갑. 성을 이윤 추구에 이용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인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 이거 뭐야? 인간성의 정식이지. 너무 크다. 인간 존엄성 정식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누구예요? 방금 배웠죠? 칸트죠, 칸트. 근데 을은 성적인 이미지 이용한 거 뭐 어때? 그렇게 해서 이윤 추구하면 되지. 광고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쌤 최근에 원래 그런 드라마를 전혀 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 드라마예요. 아무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 어쨌든 그런 것들 작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괜히 왜 첫 화에 남자 배우들이 막 샤워하는 거 나온다든지 뭐 노출하는 거 나온다든지 막 그 여자 남자 배우가 서로 배드씬이 진하게 나오는 게 막 첫 화에 괜히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한다든지 이것도 성상품하고 아니면 노래랑 저는 노래는 막 우리 만나서 너무 설레 막 이런 건데 의상은 너무 야해. 춤도 되게
그 노래랑 어울리지 않게? 이거는 보면 좀 약간 마케팅을 위한 것 같아. 그죠? 그런 것들 다 성상품화거든요. 아주 성상품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성매매도 있고요. 이거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죠. 성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나 스스로가 가진 내 인격, 그 안에 성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격에도 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성매매, 성상품화, 칸트는 무조건 반대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질문 한번 할게요. 이거 퀴즈 맞춰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끝내기 전에 선생님 아까 이거 다 하고 나서 이해하면 완벽히 여러분들 다 됐어, 성공이야,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두 번째 문단은 선생님 안 읽었어요. 이거는 왜 안 읽었냐면 마지막에 읽어보려고요.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의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아, 이거 또 한국말 같지 않죠? 하지만 선생님 그냥 그대로 풀이해볼까요? 이 도덕 법칙, 우리 아까 얘기했죠, 도덕 법칙. 이거 그냥 풀이하면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어요. 나 봐봐. 가장 완전한 존재자래. 예를 들면 신. 신은 막 자기 감정에 흔들려서 도덕 법칙 같은 거 못 지키고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누구 하나 저는 감정, 욕구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도덕 법칙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없거든. 인간이니까.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도 타고났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도덕 법칙은 항상 지켜줄 수 있는 거지만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 왜 유한하다 그랬어 선생님이? 자연적 경향성 때문에. 선생님 요즘 간식을 먹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내 나름의 아주 작은 다짐을 잘 지키고 있는데 오늘 실패했거든요. 이게 나 너무 부장님이 빵을 사오셨는데 내가 빵을 거의 한 2주 만에 냄새를 맡았어. 빵 일부러 안 먹다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이거 내가 이성적인 판단했으면 안 먹었죠. 빵은 밀가루야. 가람이 너는 지금 찐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서 또 지금 현재 너가 건강하게 살려면 뭐 등등등등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선생님 졌죠? 나는 자연적 경향성에 오늘 충실했어요. 그런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고 강제하는 법칙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대. 강제하고 막 의무로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형식이 아니면 정원명령에 반드시 너 이거 해야 돼. 너 반드시 빵 안 먹어야 돼. 라는 이 법칙이라는 게 없으면 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강제의 법칙이다, 의무의 법칙이다 라는 거 그냥 이해만 해두면 돼요. 이렇게 생윤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나오고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 법칙에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라고 나오죠.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그 감정이나 욕구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도덕적 행위하는 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존경심도 감정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선지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행위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오면 이거 틀린 건가요? 헷갈리죠? 근데 이거 맞아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도덕 법칙 그 자체로 내가 지켜야겠다. 이거 너무 의무로 꼭 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무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해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도덕적 행위 구분하는 거.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이제 빠르게 쓸 건데요. 여기서 무엇이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지 않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맞춰봅시다. 여기서 도덕적 행위를 지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도덕적 행위를 지니는 거는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도덕적 행위가 아닌 것, 결과를 고려하고 욕구에 따라서 행하고 경향성에 따라 행하고 동정심에 따라 행하고 그 외에도 왜 배려, 공감하는 마음, 아픔에 공감해서 배려하는 심, 배려심 이런 거 나오면 아니겠죠. 칸트는 이렇게 결과를 고려하거나 경향성에 따르거나 동정심에 따르는 거는 도덕적 행위를 했더라도 진정한 도덕적 행위라고 보지 않아요. 왜?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가변적이잖아. 너희 만약에 기부를 한다고 해보자.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 용돈도 많이 받았고 신나. 근데 마침 TV를 보니까 어떤 좋은 행사를 하고 있네. 아, 기분이다 하고 내가 돈을 기부를 했어. 이거 도덕적 행위야. 그치? 근데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아. 똑같은 상황이야. 기부 안 할 수 있잖아. 도덕적 행위 지금 계속 유지됐나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됐나요? 안 됐지. 칸트는 변하지 않는 그 굉장히 혼란스럽고 도덕이라는 게 무너질 것 같은 이 사회에서 도덕을 바로 세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은 여지가 있는 것들로 의해서 나타난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의무의식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는 게 뭐가 문제야. 그건 아니지만 오로지 내가 오늘 아까 선생님 기부 이야기했지만 그 서울에 선생님 일할 때 보면 지하철에서 가면 그 노숙자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기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를 선생님이 가끔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날 딱 봤는데 그 잡지를 팔고 계신 노숙자분이 너무 불쌍해. 동정심으로 도와줬어. 근데 다음날 막 나 너무 바빠. 정신없어. 피곤해. 안 도와주겠지. 근데 내가 그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의무야 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어제도 오늘도 다 똑같이 행동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절대적인 윤리를 키우고자 한 거예요. 또 이해 갔나요? 그러면 칸트는 여기까지입니다.